자, 네. 자, 그러면 우리 수교제 기본 이론 첨삭반 이제 7주 과정인데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사실 오전에 해서 똑같은 걸 또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수교제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교제가 우리가 이제 챕터 1에서 이제 6까지 있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한 7주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게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수화연산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나간 범위까지 이제 매주 5문제 홈워크를 드리게 될 예정이고요. 요건 이제 직강, 인강 다 첨삭을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직강 선생님들도 이제 그 홈워크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제 메일 주소로 이제 답안을 보내주시면 이제 첨삭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삭은 이제 한글 파일로 이렇게 이제 글로 써서 첨삭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필기 자료 제공을 해드립니다. 제가 뭐 그렇게 필기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필요한 걸 이제 필기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뭐 요거는 뭐 제공되지 않고 우리 이제 그 내용에 필기한 것들 제공해 드리니까 뭐 복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칸 채우기도 이제 오늘 배운 부분에 해당하는 분량에 해당하는 거를 빈칸 넣기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이게 수학 교육과정과 교재 연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제 4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제 4판은 이제 2022 개정이 다 반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은 이제 원래 테스트 해설 강의가 이제 2주차부터는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드릴 때는, 홈워크로 이제 드릴 때는 목요일이나 이제 금요일에 이제 드리게 될 건데, 보통 목요일 오전에 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주만 조금 금요일에 조금 정리가 필요해서 아마 금요일에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테스트 해설 강의를 다음 주부터 진행하고, 오늘은 이제 간단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전에 업로드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강의가 끝나면 이제 오늘부터 해서 문제를 조금 정리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게끔 할 것 같아요. 제가 수학교육론 블로그 이게 운영하고 있는데 뭐 포털 사이트에 이경호 수학교육론 치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언제 이제 올렸냐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 5문제라고 했는데 보통 기입형 하나, 서술형 4개 정도 그렇게 이제 풀어보는 시간으로 이제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학교육론 블로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질문 게시판에 보통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뭐 이번 주 정도에는 요 2026년 질문 게시판을 하나 만들 예정이니까 거기다가 보통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뭐 사진 같은 것도 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편안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그 내용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안 제출 기한은 이제 일요일 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넘어가기 전까지인데 어쨌든 뭐 이때는 늦은 시간이니까 뭐 제가 대략 월요일 오전부터 첨삭을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뭐 대충 월요일 뭐 한 7시 늦으면 뭐 한 7시 8시 그 정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뭐 일요일에 다 보내주시면 제일 깔끔하긴 하겠죠. 주말 사이에 풀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JPG 이 사진 파일로 하니까 제가 눈이 너무 아프고 좀 첨삭하기가 어렵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그 사진 파일로 이제 메일이 온다 그러면 정중하게 다시 반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도 요즘 뭐 프로그램 좋아져가지고 PDF로 이렇게 변환돼서 잘 보이게끔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오전반에서는 깜빡하고 얘기 안 했는데 그 메일 보내실 때 메일 제목하고 파일 제목에 수교재 1강인지 아니면 신론 1강인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구분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첨삭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일 주소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drgon091959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직강, 인강은 그냥 순차적으로 이제
각자 메일로 첨삭을 해서 보내신 순서대로 이제 첨삭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로 월요일 오전부터 첨삭을 한다는 점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뭐 일요일에 보내시면 뭐 월요일쯤에 첨삭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인강으로 조금 늦게 수강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은 어쨌든 해당 강의가 종강할 때까지는 첨삭이 진행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늦게 수강하시더라도 나중에 또 따라가서 문제 풀고 첨삭 받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후반 그 강의, 그 수교재 기본이론 첨삭반은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한 뭐 2번 정도 쉬고 3타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아마 목요일, 이번 주는 아마 금요일에 올라갈 것 같은데, 금요일 오전에 이제 업로드가 되면 문제를 풀어 보시고 저한테 이제 답안을 주말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취합해서 약간 이제 첨삭 분석, 이제 많이 틀리는 부분이나 조금 더 알아야 될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포인트로 해서 강의를 이제 그 첨삭 분석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오리엔테이션 된 것 같죠? 그럼 바로 우리 수화연산 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화연산 파트가 대략 여러분들 페이지 보시면, 자, 이거 빼고 자, 그럼 페이지가 대략 한 40페이지 정도 되죠.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요거를 다 하는 게 목표인데, 여기가 또 시험이 또 많이 나온 부분이라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나갈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화연산입니다. 처음 부분. 자, 일단 이 부분은 기평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기평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단답형으로 이제 용어만 적거나 뭐 순서를 배열하거나 그런 걸 뜻하고요. 서술형은 이제 좀 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수개념의 발생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중등 임용에서 봤을 때는 막 서술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평으로 이제 약간 용어를 묻는다든가 그냥 진짜 이론을 묻는 부분을 출제한다면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블로그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받아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수교재를 펼치면 이 부분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이제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공부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지금 잘 들어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험에 안 나올 만한 부분은 과감하게 뺐고요. 제가 오전에 이제 신논반 강의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안 나올 것 같은 건 과감하게 뺐습니다. 여기서도 나올 만한, 그나마 좀 나올 건덕지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게 있는 부분만 이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개념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중등 임용에서 이제 다루는 수개념은 정수부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정수부터 나와요. 그래서 정수하고 유리수를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중3은 무리수를 포함해서 실수를 다루게 되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이제 복소수를 다루게 되면서 결국 이제 수체계를 다루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단순히 수만 다루는 건 아니고 반드시 연산을 같이 다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목도 수와 연산이죠. 자, 그래서 뭐 어떤 지금 정의된 연산이 결합법칙이나 교환법칙을 만족하는지, 그래서 덧셈의 교환법칙, 곱셈의 뭐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연산 구조를 같이 다룰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와 연산은 같이 묶어 다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연산의 구조로 정의되는 이와 같은 수체계는 고도의 추상화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이 추상이라는 게 또 우리 수학에서는 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신론 할 때 반영적 추상화라는 개념을 또 되게 중요하게 다룰 건데, 어쨌든 이 추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수3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수3, 자, 이 3이라는 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꽃 3송이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요, 강아지 3마리, 연필 3자루, 이걸 보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개수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개념 자체, 즉 3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특정한 이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기호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실제 상황의 구체성을 제거하는, 자, 원래 개념의 형식화라는 수학이라는 학문이 갖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실제 상황에서의 구체성을 제거하는 개념의 형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다 세계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수3이라는 것 자체를 할 때는 고도의 추상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학의 또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보면, 이제 수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대상물에서 추상적인 수 개념이 발생되어 나오는 과정에 대해 별로 지나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화되어 있는 정의에서부터 수학적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지만, 문제는 수개념을 처음으로 학습하는 아동들,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돼요. 약간 복소수를 처음 다루는 고등학생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런데 정수를 처음 다루는 중1 같은 경우를 우리는 좀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제 아동이라고 나왔는데, 아동은 좀 어린 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좀 중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중3 때 무리수를 처음 다루는, 그리고 실수를 처음 다루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이 좀 덜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수를 다루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뭐 대소관계 이런 걸 다 다루는데 사실 실수의 대소관계하고 유리수의 대소관계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의 대소관계나 어떤 실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애초에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수를 처음 다루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지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용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이 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수를 처음 다루는 중1을 수개념을 처음으로 학습하는 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수교재에서는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까지 다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만요. 자, 그래서 수개념이라는 건 손가락이나 구슬 같은, 사실 이거 구체적인 대상과 분리해서 생각될 수 없다라고 한 거는,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자연수 개념을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수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인 대상, 뭐 예를 들어 사물이나 이런 거를 좀 약간 하기는 어렵죠. 음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수를 다루는 학생들에게는 실제 상황과 관련해서 많이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 자연수를 다루는 초등학생들은 구체적인 대상과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동들은 필연적으로 구체적인 대상과 결합된 사고 과정을 거쳐 수개념을 획득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학적 개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도 구체적인 대상들, 아까 제가 이제 신논반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건 뭐 수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종이접기를 해서 맞물리는 것을 통해서 두 각이 같다는 걸 이끌어내는 것 또한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수학적 개념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수개념 같은 경우는 자연수가 이런 걸 만족을 할 수가 있죠. 자, 학생들은 그 다음 넘어가서 자연수 개념뿐만 아니라 이제 음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등 임용이 되겠죠. 새로운 개념이 학습될 때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체계 및 인지 구조를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어려움이 음수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실수 개념을 다루는 중3, 복소수 개념을 다루는 고1은 조금 그 과정이 그래도 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정수 개념의 지도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교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개념이 발생하는 어떤 역사적 심리적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또 그러니까 구체적인 색종이,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 크기 같다. 이 정도만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적어 놔야 또 이제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나왔지?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색종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개념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대상과 결합돼서 하듯이, 이건 뭐 수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적 개념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개념. 그럼 이제 수개념은 어떻게, 아까 고도로 추상화된 결과가 수개념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수개념은 어떻게, 어디에서 추상이 되는 것인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수는 일단 추상화된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추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추상이라는 개념, 이제 많이 쓸 테니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자체로는 구체적인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일단.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에서 다른 부분을 생략하고 특정한 부분을 추출하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꼭 수학적 개념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학적 개념에서는 이 추상이라는 것이 필수이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이 아닌 희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봅시다. 희다, 화이트, 이 자체로는 존재하는 어떤 구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희다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거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뭐 페인트라고 해도 결국 페인트를 약간 빌어서 희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흰 우유라고 하는 거는 흰 우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거기에서는 흰 우유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뭐 칼슘이 얼마나 있고 나트륨이 얼마나 있고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섞여져 있어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대상에서 희다라는 속성 이외에 다른 부분을 다 배제합니다. 뭐 칼슘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뭐 꽉이 뭐 네모나든지 그런 거 다 배제합니다. 오로지 희다라는 것만 추출함으로써 추상을 하는 겁니다. 아까 3이라는 개념도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 3마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 강아지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강아지다, 뭐 강아지는 동물이다, 이런 거 다 빼요. 다 배제하고 3마리라는 것만 남겨서 이끌어내는 게 바로 추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추상의 개념인데 수개념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 개념은 추상화된 개념이라는 게 약간 수에 대해서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추상화된 개념인데 그럼 문제는 이 추상화된 개념일 수밖에 없는 건데 어디에서 추상되는 거냐라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6개의 돌멩이를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먼저 3개의 돌멩이를 생각해 봅시다. 3개의 돌멩이와 같은 구체물로부터 3이라는 개념이 추출되어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봐야 되겠죠. 3이라는 개념은 돌멩이의 속성인가? 즉 약간 여긴 이 뜻이 있어요. 고유한 속성이냐?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까 3이라는 개념은 강아지 3마리를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어요. 꽃 3송이를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돌멩이들의 어떤 고유한 속성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멩이는 무겁다라고 하면 어떤 돌멩이의 특징적인 고유한 속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3이라는 개념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림 1은 6개가 돌멩이가 따로 놓여져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6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6개의 돌멩이로부터 추상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6개의 돌멩이를 이렇게 그림 2와 같이 배열하면 어떨 것인가? 자, 위치를 약간만 달리해서 놓은 것으로서 돌멩이 자체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6개의 돌멩이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3이라는 개념이 추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2개씩 새 묶음이라는 측면에서 3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6개의 돌멩이 안에 6이라는 속성과 3이라는 속성이 같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3이나 6 같은 개념이 돌멩이 안에 존재하는 속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고민이죠. 돌멩이의 고유한 속성이다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3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렇게 배열돼서 배열되는 건 아무 문제 없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배열되는 걸 상상해가지고 3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내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즉 돌멩이와는 무관하게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수 개념이 과연 어디에서 추상되는 것인가? 이 견해의 차이는 논쟁거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수 개념의 추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크게 2가지 관점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에 경험론, 요게 경험론이에요. 관념론, 이게 관념론입니다. 자, 첫 번째 주장,
경험론적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수개념은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포착하기만 하면 추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정답부터 얘기하면 본질적인 특성은 아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이라는 게 돌멩이만 갖고 있는 고유한 본질적인 특성은 아니고 강아지 3마리나 꽃송이 3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그냥 그냥 론이 맞죠? 그러니까 론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이론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지만 불완전하긴 합니다. 일단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 구체적인 사물의 경험과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즉 머릿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추상적인 추론 과정만 있으면 수개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우린 구체적인 사물이 없다면 수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측면은 어쨌든 한쪽으로 쏠린 방법입니다. 둘 다 부족하고, 제가 답부터 스포하긴 했지만 둘을 같이 융합하는 관점이 사실 올바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지도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얘가 사물에 의한 방법입니다. 얘가 기호에 의한 방법입니다. 각각 경험론을 바탕으로 하는 지도 방법, 관념론을 바탕으로 하는 지도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경험론을 바탕으로 한다는 건 사물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점. 수가 사물 자체의 속성이며 그것을 직관함으로써 수개념이 형성된다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구체적인 사물이나 그림을 관찰하면 수개념을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물에 의한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경험과는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 사물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즉 정신적인 걸로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기호를 다루는 규칙을 학습하는 것으로 충분히 수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관점에 따라 지도하는 방법, 이걸 통틀어 사물에 의한 방법, 기호에 의한 방법, 이것도 포함이 되죠. 이렇게까지 화살표하겠습니다. 통틀어 사물에 의한 방법, 기호에 의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 한쪽만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자의 사고활동이 사물이나 그림에 고착될 위험이 있다. 즉 활동이 사물이나 그림에 의해서만 이제 수개념이 이끌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냥 구체물에 대한 학생의 경험이 수동적인 관찰 정도에 그치는 학습 지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수개념이 현실과 유리된,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정신적인 측면만 고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다가오지 않죠. 공허한 기호로만 학습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경험과의 연결고리가 빈약한 상태로, 그냥 경험과의 연결고리가 빈약하니까 그냥 숫자를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다루는 것을 주로 강조하는 학습 지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경험론과 관념론, 즉 그 다음에 기호에 의한 방법과 사물에 의한 방법과 기호에 의한 방법이 이런 측면이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통합하는 것, 요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통합적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상화되는 원천, 아까 어느 정도 답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사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긴 해요. 그렇게 되면 아까 돌멩이 6개를 가지고 3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6개의 돌멩이면 6밖에 안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또 새로운 수개념이 이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만으로는 안 되고 인간이 뭔가 조작을 하거나 해야 돼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6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작하느냐, 이렇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교환법칙, 덧셈의 교환법칙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사물만 보고서 이제 우리가 그냥 구체물에 대한 학생의 경험만 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도해야 돼요. 즉 학생의 어떤 정신적인 이해와 조작이 필요하죠. 아, 내가 다르게 개수를 놓은 다음에 바꿔 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물만 그냥 경험시킨다고 다 땡은 아니죠. 하지만 경험과 무관한 인간의 정신활동만으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사실 경험이 없으면 수개념은 거기서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필요하다. 이걸 주의하고 피아제가 얘기를 했는데, 수개념이 추상화되는 원천을 사물 자체로 보거나, 자, 사물 자체로 보는 건 경험론적 관점인데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만으로 보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거는 관념론, 기호에 의한 방법이며 한계점이 있습니다. 즉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물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수개념이나 연산이나 이런 걸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물이 필요한데 그냥 사물만 던져놓고 추상해라 이러면 안 되고 인간의 적절한 활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으로 보았다. 이건 좀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이러한 관점은 부연 설명이 중요한데, 수개념을 형성하는데 구체적인 사물과 인간의 능동적인 이성이 각각 기여하는 다른 측면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조금 더 뒤의 말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비슷한 말인데, 수는 사물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물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 안에 주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 안에 3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고유한 속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관념과 가정을 사물 없이 가르치려는 시도와 사물에 의해서만 가르치는 시도, 둘 다 어리석은 거다. 사물 없이 가르치려는 시도가 관념론이죠. 기호에 의한 방법, 요게 경험론이죠. 둘 다 어리석은 것이다. 또 부연 설명을 하죠.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죠. 수개념은 구체적인 사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물이 없으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수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물 자체가 갖는 고유한 속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으로 보는 게 가장 균형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수개념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 외적의 사물 또는 상황과 인간 내적인 정신활동, 수개념 발생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한 축씩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피아제도 비슷하죠. 수개념과 같은 어떤 논리수학적 개념을 생각해 보면 사물의 속성을 추상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속성을 추상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돌멩이가 무겁다라는 건 그 사물의 고유한 속성을 추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인간의 행동, 여기 뭐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 인간의 행동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추상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인간의 활동이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추상해내는 과정에 대해서 경험적 추상화하고 반영적 추상화로 구별했는데, 이 반영적 추상화는 몇 달 전에 임용에 출제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영적 추상화는 이제 신론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여기도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추상화 과정. 경험적 추상화는 딱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경험론의 관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어떤 경험론이 딱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영적 추상화는 굳이 표현하면 경험론 플러스 관념론이라고 보면 조금, 아까 뭐 사물에 대한 인간의 행동, 이 부분이라고 보면 조금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적 추상은 이런 경험론의 관점이니까 딱 답이 드러나죠. 사물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들어보는 행동하면서 사물 자체에 대한 속성을 추상해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물리적 지식이나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데 눈으로 보아서 색깔을 추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어두운 데서 보느냐 밝은 데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얻게 되는 지식 자체는 결국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과 같은 경우도 뭐 검붉은 사과가 있을 수 있고 어두운 데서 보면, 밝은 데서 보면 뭐 약간 뭐 정말 채도가 높은 빨간색의 사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영적 추상화는 사물의 속성과는 무관합니다. 뭐 돌멩이가 무겁다 이런 거는 뭐 큰 상관없어요. 자, 중요한 건 필연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에 대한 행동의 결과로부터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는 논리수학적 지식이며 객관적이고 필요한 지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아까 4 더하기 2하고 2 더하기 4 바꿔 더해도 같다. 이거는 100명 중 100명에게 물어봐도 덧셈의 교환법칙이라는 이름 아래 다 객관적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이지 않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사물을 세어보았을 때 같은 개수를 갖는 개념을 추상한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집합의 원소가 어떻게 세도 똑같다라는 개념이죠. 이거는 사물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종류, 세어보는 사람 다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세어보는 활동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봅시다. 누구는 시계 방향, 누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셀 수도 있어요. 하지만 6개라고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아니면 뭐 누구는 한 칸씩 띄어서 세고 안 센 거 세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결과는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누구는 돌멩이 세고 누구는 바나나 세고 우유 세도 똑같이 6개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원래 반영적 추상화의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신론에 없어가지고 요걸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두시면 다음 주 이제 2주차 신론 때 이제 반영적 추상화를 할 거거든요.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거 교육학에서는 아마 반성적 추상화라고 배우셨을 것 같은데 수학에서는 반영적 추상화라는 게 딱 용어적으로 맞아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반성으로 번역되는 리플렉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사와 숙고한다라는 맥락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반영적 추상화의 용어랑 딱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반사와 반성의 메커니즘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용시험에 반영적 추상화에 대해서 나올 때에는 반사와 반성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성적 추상화라고 번역하는 경우에는 뭔가 피아제가 설명한 그런 포괄적인 맥락이 한국어의 뉘앙스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반사라는 건 높은, 그러니까 진짜 뭐 반사 이거예요. 높은 수준으로 반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내가 돌멩이 4개하고 2개를 이렇게 세요. 이렇게 세요. 그러면은 얘도 6, 얘도 6 똑같네 이렇게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똑같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그게 아니고 이거를 반사해요. 반사합니다. 똑같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사하기 전에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사라는 거는 자, 여기가 반사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반사인데 여기가 반사예요. 자, 처음에 6개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더하기라는 것의 특징은 무엇인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충분히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뭔가 바꿔서 이제 내가 4하고 2하고 2하고 4를 더했는데 6이 나왔잖아요. 같을까 해서 요 2가지를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행동을 한 다음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냥 6개 나왔으니까 집에 가자. 그게 아니라 의문을 갖고 이렇게 반사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바꿔도 해도 같다. 굳이 표현하면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반성입니다. 반성의 결과예요. 반성의 결과.
개략적으로 설명했지만 이게 반영적 추상화의 핵심이긴 합니다. 반사는 내가 직접 해보고요. 자, 직접 해봐요. 근데 반영적 추상화에서는 구체적인 사물로 꼭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중등임용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직접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뭔가 일반적인 케이스에도 성립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뭐 더하기라는 거에 덧셈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특징이 있을까? 이런 걸 고려해 봅니다. 그래서 일로 넘겨요. 넘겨서 덧셈의 교환 법칙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반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했던 걸 되돌아보는 겁니다. 되돌아보니까 바꿔 더해도 똑같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된 게 나오는 게 반영적 추상화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보면 반성적 추상화라는 용어에는 이것만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피아제가 말하는 건 구체적인 활동, 행동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문을 갖죠. 이거를 내가 의문을 가져서 사고를 하게끔 해요. 생각을 하게끔 하고 일반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요거를 기억해 두면 혹시 다음 주 이제 오전반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큰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제 듀이와 피아제 이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개념의 원천, 듀이의 이론입니다. 우리는 듀이의 측정 활동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최근 임용 기출 1차 기출을 보면 이게 정말 구석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교재와 신론 이제 포함해서 좀 구석구석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가 생기게 됐는데, 여기도 사실 굳이 표현하면 서술형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떤 기출에서는 또 나온 적이 없는데 이번에 또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요즘 굉장히 지금 세밀하고 구석구석에서 출제되는 경향성, 변별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공부를 꼼꼼히 해둬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듀이의 측정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듀이의 측정 활동은 철저하게 자연수에서 이제 범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수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쨌든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서 정수 배우기 전에 뭘 배우느냐? 저걸 배워요. 소수, 합성수, 최대공약수, 소인수분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이걸 배웁니다. 이때 활용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중학교 1학년의 작은 부분에만 해당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한 곳에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듀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능동적인 활동이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듀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활동은, 수개념을 발생시키는 활동은 어떤 활동이며 그것을 촉발시키고 지속 발달시키는 원천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이거를 다 하는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듀이는 측정 활동에 의해 수개념이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개념의 핵심 포인트는. 자, 이건 이제 한 개의 상황의 인식에서 비롯되는데, 자, 예를 들어 막대기를 가지고 놀다가 화살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생기는 경우, 자, 이걸 한번 보죠. 내가 막대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 화살을 만들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때 내가 이 길이를 측정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수개념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측정 활동은 전체량을 단위로 분해한 다음에 단위의 반복을 통해 전체량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듀이의 측정 활동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세 단계는 이겁니다. 첫 번째, 모호한 전체. 이거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좀 적으셔도 될 것 같고, 자, 모호한 전체를 명확한 전체로 만드는 건데 이때 단위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변별과 관계짓기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안 적기 뭐해서 이제 적은 건데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모호한 전체를 명확한 전체로 만들 때 단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까지, 여기까지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수화연산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안 쓰기 뭐 해가지고 쓴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 안 한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요걸 보겠습니다. 자, 아까 핵심적인 거 두 가지를 볼게요. 핵심적인 거 두 가지는 이겁니다. 전체량을 단위로 분해한 다음 단위의 반복을 통해 전체량을 다시 재구성한다. 모호한 전체를 단위의 반복을 통해 명확한 전체로 구성하는 거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핵심 이론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줄 필요가 있겠죠. 자, 구성적 활동에 의한 산술 지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모호한 전체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모호한 전체. 아까 화살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길이 몇이냐? 모호합니다. 모호해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그 양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측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대상,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저는 앞에 걸로 하겠습니다. 그 양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의 모호한 전체를 경험하는 거다. 이건 뭐 반복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모호한 전체를 경험하게 돼요. 이거 몇 센치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전체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 즉 이게 뭡니까? 측정을 위한 단위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뒤에 입장에서는 이 2단계가 중요한데, 자, 이 단위는 즉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측정하는 주체로서 인간이 주목하는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단위는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 단위는 인간이 주목하는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의 돌멩이를 세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6개가 처음에는 6개인지 모르는 상태, 좀 모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 내가 돌멩이 1개를 선택해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2개씩 세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단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직 세는 건 아니고 내가 단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돌멩이 하나를 단위로 하겠다. 나는 돌멩이 2개를 단위로 하겠다. 이거는 전적으로 주체의 능동적인 관점과 활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 나무 막대를 측정하는데 나는 얘를 하나의 단위로 하겠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 2차 때 이제 2차 사실 며칠 전에 끝났거든요. 2차 할 때 이제 여기서 수업 실현을 하잖아요. 수업 실현할 때 칠판 가로 길이를 대충 측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걸 하나의 단위로 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11개로 했어요. 이게 대충 297이니까 이제 한 300 정도 되잖아요. 요거 11개면 3.3m 정도 되거든요. 가로로. 자, 그렇게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를 단위로 한 겁니다. 저는 요걸 단위로 한 거예요. 하나의 단위로. 그러니까 모호한 전체를 어떻게 돼요? 단위를 설정하는데 나는 이 단위로 하겠다. 나는 요걸 하나의 단위로 하겠다. 아니 누구는 나는 여기 손가락 마디 하나를 하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주체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단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단위를 설정합니다. 자, 그럼 누구는 요게 단위일 수도 있고 누구는 이게 단위일 수도 있겠죠. 뭐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사실 각각이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선 요거겠죠. 모호한 전체를 단위의 반복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명확한 전체로 나타내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그 양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의 모호한 전체를 경험한 단계가 첫 번째. 두 번째, 측정을 위한 단위를 파악하는 단계가 두 번째. 세 번째, 모호한 전체를 단위의 반복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명확한 전체로 나타내는 게 세 번째. 자, 아까 저 칠판 크기 재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첫 번째 뭐예요? 이 길이가 모호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줄 긋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줄 긋고
좀 이거 방문각 칠판 저기서 끝까지 저기서 끝까지인데 실제 임용시험에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구역을 나눠놔야 되는데 그 크기를 얼마큼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측정해야 되는데 나는 A4 용지에 가로 길이, 자 얘를 단위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반복해요. 몇 번 반복해요? 11번 반복했습니다. 해서 가로 길이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듀이의 측정 활동, 즉 구성적 활동에 의한 산술 지도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명확한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제 1m 단위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걸 3번 반복해서 전체량을 얻었다면 그건 이제 3m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된 수는 추상적인 상태로 그냥 도입되는 게 아니라 측정 활동, 즉 단위의 반복을 통해 전체를 재구성하는 정신적 활동이죠. 이거는 누구는 72라는 걸 구성할 때 8개씩 9번을 할 수도 있고 6개씩 12번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정신적인 활동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술 포인트, 만약에 이게 서술이 나왔다. 첫 번째, 그 양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의 모호한 전체. 두 번째, 측정을 위한 단위 파. 세 번째, 모호한 전체를 단위의 반복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명확한 전체로 나타내는 단계. 이 세 단계로 딱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임용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딱딱 골라가지고 서술을 하시면 되겠죠. 딱 그 내용을 딱딱딱 파악해서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1점, 2점, 3점, 3점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용시험은 서술형이 4점이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 정도 더 써야 되는데, 그게 나올 게 이제 고정단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듀이는 이거를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냐? 잘못된 수 개념 지도 방법으로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단위를 고정시키는 고정단위 방법이다. 이 고정단위 방법이란 개개의 사물이 질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별 사물을 단위로 고정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대표적으로 이거죠. 모든 거를 자로 재는 겁니다. 자는 정해져 있어요. 1cm, 2cm, 3cm, 5cm. 이거는 측정 활동이 아닙니다. 자로 쟀다고 측정 활동이 아니고 그냥 자로 나타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비판했어요. 3번, 4번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쨌든 1번, 2번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여기 뭐 변별 관계짓기 이거는 나오진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정단위 방법은 혹시 기입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위를 고정시키지 않고, 즉 단위를 그 측정하는 측정자의 의사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가지 한 거를 아까 그거 적어놓을 걸 그랬는데, 어쨌든 그건 적지 않았는데, 그 칠판 크기 재는 거를 A4 용지라는 단위로 했죠. A4 용지 가로가 아니라 세로겠군요. 아까 세로로 그러니까 세로로 고칠게요. 자, 세로로 고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펜의 길이를 잴 때에도 1cm라는 단위를 고정하는 거는 결국 잘못된 거다. 고정하는 게 잘못됐다. 나머지는 좀 제가 예전에는 이것도 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뭐 안 나올 거를 그렇게 심도 있게 설명하는 거 의미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고정하는 게 잘못됐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의 길이를 손가락 마디를 하나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손가락 가로의 길이로 측정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좋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 6개의 구슬을 셀 때 1개씩 세는 것으로 확정된 단위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2개씩 세 묶음, 3개씩 두 묶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거 아까 비슷한 건데 축구장 거리 측정할 때에도 요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축구를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분명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A4 용지가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한 가지 요 축구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자, 골대가 이렇게 있고 대충 이제 하여튼 여기서 반칙하면 여기서 차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이 거리를 맨날 자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이 거리가 좀 애매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단위를 측정을 합니다. 이 거리를 측정할 필요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거리를 좀 정확하게 측정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이 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좋은 축구장은 여기다가 점이 찍혀 있겠지만 뭐 보통은 안 그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구성원들과 상의해서 크게 내딛는 바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 평범한 걸음을 하나의 단위로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걷는 걸 50cm, 그리고 넓게 이렇게 이제 발을 이렇게 하는 거를 1m로 해서 크게 내딛는 발은 11번, 평범한 걸음은 22발자국을 해서 거리를 측정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의외로 거의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거고요. 자, 그래서 12야드라고 합니다. 11.9728이라는데 거의 11m면 맞다는 거죠, 거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해서 명확한 전체로 나타내서 우리가 공을 차는 거죠. 아까랑 이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칠판 길이를 측정할 때 A4 용지의 이 세로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11번으로 측정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세 단계를 구분해가지고, 여기 중요하죠. 제가 여기다가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세 단계에 따라 어떤 명확하게 수를 측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 딱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국 자연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걸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72의 약수를 찾을 때 사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8번씩 9번 할 수도 있고 6번씩 12번 할 수도 있고 뭐 2번씩 36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약수를 찾는데 좀 활용된다든가. 사실 그거 외에 이미 정수로 넘어갔다 그럼 이 이론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셀 수가 없잖아요, 정수부터는. 그래서 나올 만한 거는 중1 극초반 부분, 이렇게 좀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산술교수법의 특징을 보면은 수개념을 처음부터 추상화된 수학적 대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측정 활동을 통하여 반성되고 성장되는 것으로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피아제의 측면도 가겠습니다. 사실 피아제 측면이 이거 말고 더 있긴 한데, 수교제 그 부분은 아예, 혹시 수교제 갖고 계시면 뭐 그 부분 아예 막 뭐 그룹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4가지로 나눠집니다. 감각 운동기, 어제 신론반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그 다음에 전조작기, 자 아시죠? 그 다음에 아마 교육학에서도 나오시니까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조작이 중요해요. 이 조작으로 이렇게 나눠질 정도로 피아제가 조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충 감각 운동기가 한 0에서 2세, 전조작기가 유치원, 이거 어린이집이라고 할까? 어린이집 글자 많으니까 됐고요. 유치원, 그 다음 초등, 중등 이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피아제에 따르면 우리는, 왜냐하면 이게 형식적 조작기가 만 11세 또는 12세 정도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실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중학생이면 형식적 조작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오전반에 했던 그냥 A는 B 하면 B는 A, 완전 추상이잖아요. 이 추상화도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다룰 수 있는 이유가 형식적 조작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다룰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조작이 너무 중요하니까 얘는 조작 전이고 얘는 조작 후다, 이렇게 나눌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작이라는 것을 수교제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피아제는 수학적 개념은 바로 행동의 일반적 조정에 대한 반영적 추상화의 결과로 구성되는 조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은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임용에서는 이 조작이라는 게 기입형으로는 나올지언정 서술형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작은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작이란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면화는 내가 어떤 걸 구성을 하는 거예요. 아까 돌멩이 4개하고 2개를 이렇게 더해서 6개가 나오는 것처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가역적 행동이라는 건 그거를 거꾸로 비디오 대감기처럼 대감을 수 있느냐, 그게 있으면 가역적인 행동이 가능한 거고, 그걸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을 쏟았어요. 근데 유치원 애들은 물을 쏟고 그걸 원상복귀를 할 수 없어요. 물론 뭐 쏟은 물을 담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얼마만큼 있었고 내가 그걸 쏟아서 어떻게 됐는지 그걸 그대로 되돌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가능한 애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역적 행동이랑 내가 했던 행동을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복귀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게 돼야지 우리는 수학적 개념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내가 4개를 더했어요. 2개를 더했어요. 6개가 나왔어요. 자, 인정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다시 되돌아와서 이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이걸 다 까먹었다고 해봅시다. 자, 까먹었어요. 조작이 안 된 거죠. 내 가역적 행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더했거든요. 얘를 까먹었잖아요. 얘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환 법칙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역이라는 거는 핵심입니다. 무조건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가역이라는 건. 자, 얘도 내면했고 얘도 내면했어요. 그건 맞는데, 근데 우리는 가역이 있어야 돼요. 되돌아간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까지 포함해서 이 2개를 비교해서 아하, 교환 법칙이다. 이거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지. 가역적 행동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작이라는 건 수학적 개념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표현하면 수학적 개념을 이끌어내는 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치원 애들이 2 더하기 4는 6 한다. 이거는 그냥 덧셈은 가능하지만 어떤 수학의 어떤 연산 개념이나 이런 걸 이끌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조작기고, 여기는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자, 얘는 구체적 조작기는 구체물이 있어야지만 이끌어낼 수 있는 거고, 형식 조작기는 구체물이 있던 없던, 그러니까 있어도 돼요. 있던 없던 수학적 개념을 추상화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이 조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 요걸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해만, 이렇게 오늘 들은 걸로 충분히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피아제에게 수학적 개념을 형성한다는 건 즉 곧 조작을 구성하는 것이 되며, 이 피아제는 자신의 수학 인식론을 조작적 구성주의라고 불렀을 정도로 이 조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 조작적 구성주의는 2주차 오전반 신론반에서 바로 할 겁니다. 그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 했었거든요, 오전에. 근데 이제 2주차에는 이제 구성주의 할 건데, 그 구성주의에 이 조작적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론과 수교재가 같이 맞물리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명 다 했으니까 그냥 쭉 읽어봅시다. 6세가 되기 전까지 아동을 조작을 갖지 못한 상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만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유치원생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6세 이후에 조작이 구성되기 시작하고 12세가 넘어가면 성인과 같은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린 중등임용은 이미 성인과 같은 조작기입니다. 중등임용은. 우리가 초등임용을 했다면 많이 달라지겠지만 중등임용이죠. 조작이 구성되려면 조작의 뜻이 뭐냐? 딱 물어본다.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 이걸 적으시면 돼요. 딱 조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딱 이걸 적으시면 돼요.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 그래서 조작이 구성되기 위해선 행동이 내면화되고 가역적이 되어야 됩니다. 즉 아까 가역성을 얘기했죠. 행동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수학적 개념을 이끌어낼 수 없어요. 행동의 내면화는 뭐냐?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을 머릿속에 넣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체물을 조작해서 넣든 계산을 하거나 뭔가를 이끌어내서 넣든 그렇게 내면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역적인 게 되기 위해서는 행동을 머릿속에 넣는 게 우선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돌아오든 말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가역성 이전에 내면화가 돼야 됩니다. 순서는 내면화고 그리고 가역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면화는 가역성을 획득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가역성을 획득하기 위해 내면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면화 가능성과 가역성이라는 두 특성을 갖춘 행동, 이게 바로 조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조작기 얘기했지만 물을 옮겨 담아요. 어떤 컵에 담긴 물을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한 게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물의 양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걸 관찰할 수 있다. 즉 머릿속에서 물을 옮겨 담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그동안 일어난 시각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은 전조잡기 애들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가역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다. 근데 문제는 가역성이 없다면 수학적 개념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 조작, 초등학생과 중학교 이상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구체적 조작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서만입니다. 이거 만이에요. 구체적인 사물, 즉 바꾸어 더해도 같다라는 건 둘 다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아까 4 더하기 2하고 2 더하기 4. 근데 그 바꿔 더해도 같다라는 거를 초등학생들은 무조건 구체물을 가지고 해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이지 않는 가설적인 것에 일반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설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의 특수한 사례에 불과한 것으로만 보인다는 점은 한계가 있다. 어떤 학생들은 구체물이 없어도 간혹 일반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형식적 조작, 우리 중등 임용의 학생들은 가설 연역적 사고가 다 가능하죠. 우리 유비 추론, 기납 추론도 다 가능하고 연역 추론, 증명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명도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것이죠. 반드시 현실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꼭 내가 2 더하기 4하고 4 더하기 2를 구술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꼭 구체성이 없다 하더라도 다 그거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형식적 조작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첫 타임이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위까지는 기입형 중심으로 적당히 공부해도 된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좀 머릿속을 조금 식히고 정수와 유리수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